국교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돈을 빌려준단 말입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온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회복 불가능 국가, irrecoverable. 1인당 소득 110달러, 실업률 40%, 외환 보유고는 아예 제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한 나라의 현실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회의실은 부결로 닫히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독일 회의실 한복판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친 거래가 성사됩니다. 한국 광부와 간호사를 우리 독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의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인간담보 차관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안 된다며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한 콧대를 오직 맨주먹과 땀방울로 보란 듯이 꺾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비웃음과 일본, 미국의 계산기를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통쾌한 한방.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손을 뗐습니다. 일본이 등을 돌렸죠. 세계은행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서독 연방경제부 심야 비공개 회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토 슈바르츠, 당시 연방경제부 차관이었죠. 테이블에는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한 나라의 운명이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회의실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에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회복 불가능 국가, 그 5글자가 한국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고 남은 건 누가 먼저 그 결론을 선언하느냐였죠. 끝내죠. 회의. 누군가 서류를 덮으려 했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죠. 회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12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 끝난 회의를 붙잡는 건지 그 눈빛들이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왜 미국이 손을 뗐는지 정확히 들어봅시다. 회의실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파견된 브라운 국장이 자료를 꺼내 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지금 군사 쿠데타 직후입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패와 비효율로 대부분이 허공에 흩어졌죠. 미국 내에서도 한국 원조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연간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차관 규모를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가 서류를 덮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판단을 끝냈습니다. 지금 한국을 돕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판단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죠. 세계 최강대국이 내린 공식적인 평가였습니다. 그 무게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담당 밀러 국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죠. 일본의 반대는 미국보다 더 강경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교가 없는 국가에 차관을 제공한 전례는 국제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회복 불가능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지배를 했던 나라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나라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산업 기반이 전무하고 자원이 없으며 인적 자본의 질이 낮다.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판단은 단순한 경제적 평가가 아니었죠. 한국을 35년간 지배했던 나라, 그 나라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재무부의 슈미트 국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를 보시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10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뜻이죠. 실업률은 40%. 일할 수 있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 나라는 당장 다음 달 수입 대금을 결제할 돈도 없습니다. 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차관을 준다는 건 돈을 그냥 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죠. 반대가 11명, 아니 어쩌면 12명 전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아직 전쟁 배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독일 국민은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섭니다. 왜 우리가 또 다른 폐허를 떠안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닫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동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행가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류를 덮는 손들, 의자를 밀며 일어서려는 사람들, 이 안건은 부결로. 그 순간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잠깐요. 회의실이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의 야경이 보였죠.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 중앙역 앞에서 얼어 죽은 소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빵 한 조각을 품에 안고 있던 아이였죠.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아이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도시 전체가 무덤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들, 내일을 알 수 없던 그 시간들을 우리도 한때는 세계가 외면한 나라였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나라였죠.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인당 소득 바닥, 실업률 치솟음, 외환 보유고 전무, 산업 기반 파괴,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 이건 지금 한국의 숫자가 아닙니다. 1945년 독일의 숫자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저 나라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자신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전쟁 이후 겪었던 그 절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독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셜 플랜이 없었다면, 우리를 믿어준 나라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운명을 논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차관님,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금융입니다.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담보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 뭉치 속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내온 공식 제안서였죠. 한국 정부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임금을 차관 상환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실소를 흘렸죠. 사람을 담보로요? 그런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례가 없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겠다고 한 건 뭡니까?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국민의 노동을, 자국민의 땀을, 자국민의 시간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진심인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사람을 담보로 받겠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사람이 버티면 나라는 움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시간과 땀을 걸고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결 직전이었던 안건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죠. 새벽까지 이어진 경론 끝에 차관은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올까? 그들이 정말로 버틸까? 그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뒤 독일 탄광과 병원에 낯선 언어가 울려 퍼질 줄은, 헬멧을 쓴 한국 광부들, 흰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이 나라의 풍경을 바꿀 줄은, 그리고 그 선택이 6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야기될 줄은 저는 그저 한 가지를 믿었을 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논리가 아니라 의지를, 계산이 아니라 각오를, 그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차관이 승인된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료되었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고 금액이 확정되었고 상환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같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회의실에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의심이 밀려왔죠. 숫자는 여전히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세계은행도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틀린 것일 수도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 첫 번째 인력이 도착합니다. 함부르크 항구입니다. 저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죠. 서류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함부르크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독일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죠. 부두에는 이미 몇 명의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 통역사, 광산회사 담당자들, 모두 말없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들었죠. 안개 사이로 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낡은 화물선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선체, 녹슨 난간, 긴 항해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배가 정박하고 트랩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죠.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도 주변을 차분하게 둘러보고 있었죠. 그의 뒤로 1명, 2명, 3명. 줄지어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트랩을 내려와 부두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죠.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 특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남자들 뒤로 여자들도 보였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간호사들이었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짐이 적었습니다. 너무 적었죠. 마치 돌아올 것을 전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에서 봤을 때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광부 500명, 간호사 200명.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고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었죠. 한나라의 시간이 지금 이 부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광산회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젊군요. 정말 젊었죠. 대부분이 20대로 보였습니다. 30이 넘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나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고향을 떠나 지구 반대편까지 온 겁니다. 인솔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죠. 긴 항해의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그가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자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떠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체념한 눈도 아니었죠.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고 돌아가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나라를 함께 짊어진 눈이었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 명씩 버스에 올랐죠. 창문 너머로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며칠 뒤 저는 광부들이 배치된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루르 지방의 한 탄광이었죠. 독일 산업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다니는 도로. 현장 감독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의 거친 인상이었죠. 한국에서 온 인력들, 어제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적응은 어떻습니까? 감독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모르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통역사가 있긴 한데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에서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교육은요?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감독관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탄광일은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혀야 해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각오는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한 의미를 알고 있었죠.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십시오. 물론이죠. 하지만 지하 1000m에서는 신도 못 막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죠. 온도가 올라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고 헬멧에 달린 조명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지하 800m,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죠. 습기와 석탄 가루가 뒤섞인 공기. 숨을 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갱도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10명 남짓,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독일인 교관이 시범을 보이고 있었고 그들이 따라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 물집이 잡혀도 팔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죠. 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광부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2세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죠. 얼굴은 석탄 가루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깐 동작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두려움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돌아가겠다는 결의.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어린 동생들. 그 모든 것이 저 젊은이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감독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눈을 보면 압니다. 돌아가야 할 나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었죠. 감독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처음 만났을 때의 의심 섞인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들이 배치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한 종합병원이었죠. 병원장이 직접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 때문에 오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독일 의료 시스템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요, 놀랐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독일어를 거의 못하는데도 선배 간호사들 옆에 붙어서 눈으로 배웁니다. 시키지 않아도 메모를 하고 퇴근 후에 도서관에서 독일어 교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본 직원도 있습니다. 병원장이 한 병동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유리창 너머로 병동 내부가 보였습니다. 흰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독일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국어였을 겁니다. 환자는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 통하는 게 있더군요. 저 친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까? 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 간호사들이 꺼리는 일들입니다. 야간 근무, 호스피스 병동, 시체 세정. 힘들고 우울한 일들이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간호사들이 먼저 지원했습니다. 먼저요? 네.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힘든 일이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런 일을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환자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병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독일 간호사들이 뭔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대충 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랄까요. 병원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지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부 몇 명, 간호사 몇 명, 예상 손금액 얼마. 하지만 그런 숫자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탄광의 불빛이 보였죠. 저 안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착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나라 하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가 들어있었다. 그게 그날 제가 쓸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 광부들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내일 새벽이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겠죠. 어딘가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겁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위로를 건네겠죠. 그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하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자기 인생을 먼저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생,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와 연결된 선택이었죠. 그들이 성공하면 저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들이 실패하면 저도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들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탄광에 투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기 보고를 받고 있었죠. 출근율, 작업량, 안전사고 현황. 숫자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임금 정산 문제, 숙소 환경, 현장 적응 상황. 저는 탄광 사무동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루르 지방의 그 탄광, 한 달 전에도 왔던 곳이었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탄광 사무동에 들어서자 현장 소장 윌러가 저를 맞았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현장 보고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임금 정산건도 논의해야 하고요. 윌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탄광 입구가 보였죠. 교대 시간인지 광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들, 그 사이에 한국 광부들도 보였습니다.
적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탄광 경험도 없고 한 달 안에 절반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밀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도 힘들다고 쉬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가 말을 이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가장 힘든 일을 먼저 맡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요? 낙반 위험 구역이 있습니다. 천장이 불안정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죠. 독일 광부들도 꺼리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한국 광부들이 그 구역을 자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자원이요? 가장 위험한 구역에? 네. 처음에는 저도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다른 구역에서 일해도 된다고. 그런데 통역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밀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죠. 어려운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밀러가 책상 위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작업량 통계입니다. 표를 보니 한국 광부들의 작업량이 유독 높았습니다. 회사가 정한 할당량보다 스스로 더 높게 잡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채우고 나서도 쉬지 않고 옆 구역까지 도와주더군요. 저는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땀과 노력이 느껴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코담배 아십니까? 코담배요? 네. 막장에서 일하면 석탄 가루가 코와 목에 쌓입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폐로 들어가죠. 진폐증의 원인이 됩니다. 코담배를 피우면 재채기가 나오면서 가루가 빠져나옵니다. 옛날 독일 광부들이 쓰던 방법인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죠. 그걸 한국 광부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죠.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스스로 알아내서 시작하더군요. 서로 가르쳐주면서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30년을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저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소장님, 사고입니다. 밀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낙반 위험 구역입니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밀러가 벌떡 일어났죠. 누가 깔렸어? 한국 광부입니다. 박영호라는 사람입니다. 밀러가 무정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급하게 현장과 교신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정이에서 끊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출 완료, 의식 있음, 다리 골절 추정, 병원 이송 중. 밀러가 무정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한 건 현장에서 보고가 올 겁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장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밀러가 무전 내용을 전해줬죠. 낙반 위험 구역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광부 박영호가 깔렸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옆에 있던 독일 광부를 밀쳐내고 자기가 깔렸다고 합니다. 저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밀쳐냈다고요? 네. 천장이 무너지는 걸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광부를 밀쳐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밀러도 한동안 침묵했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다니.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순간 옆 사람을 밀쳐내는 젊은 광부의 모습을.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몸을 던졌을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종합병원이었죠. 한국 간호사들이 배치된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리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깊이 깔렸으면 척추를 다칠 뻔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회가 가능합니까? 잠시라면요. 마취해서 막 깨어났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모습이 보였죠. 흰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자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간호사였죠. 그녀가 환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환자도 힘겹게 대답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언어로 위로하는 모습, 낯선 땅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가볍게 인사를 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환자는 20대 중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석탄 가루가 남아 있었고 다리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줬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을 밀쳐내고 자신이 깔렸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간호사가 통역했습니다. 환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요? 천장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고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환자가 말을 이었죠. 그 사람 괜찮습니까? 네. 당신 덕분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행입니다. 저는 그 두 글자에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먼저 남의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한동안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것, 국적도, 언어도 처음 본 사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환자가 쉬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말했죠. 푹 쉬십시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실을 나서려는데 간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차관님, 네? 저 사람 아까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 다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낯설고.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온 광부분들 보면서 버텼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힘들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녀가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분들은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온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밀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30년 탄광 생활에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갱도에서 같은 위험을 견디며 같은 석탄을 캐는 동료, 그게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국적이 아니라, 계약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병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다리가 부러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 있던 동료를 구하다가 자신이 다친 것이다. 처음 본 사람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던졌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숫자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각오를 들고 내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 광부들이 또 지하로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3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묵묵히 일하고 있겠죠. 코담배로 폐를 보호하면서 서로를 챙기면서 그리고 병원에서는 한국 간호사가 다친 동료 곁을 지키고 있겠죠. 같은 언어로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들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 그 무게를 어깨에 지고 매일 이 낯선 땅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사고 소식은 탄광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국 광부가 독일 광부를 구하다가 다쳤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광부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하던 눈빛들이 조금씩 누그러졌죠. 식당에서 한국 광부들 옆에 앉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툰 손짓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그리고 탄광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할당량만 채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한국 광부들처럼 일하자. 그들처럼 서로를 챙기자.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를 바꾸는 건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거창한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쩌면 그건 한 사람의 태도일 수도 있다고. 지하 1000m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위험을 피하지 않고 동료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변화일 수도 있다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달 송금 보고서를 받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숫자의 나열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보냈고 어느 은행을 통해 송금됐는지 행정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했죠. 하지만 1년치 데이터가 쌓이자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무 담당 슈미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송금 현황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슈미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죠. 지난 1년간 한국 파견 인력들의 송금 총액입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죠. 이게 맞습니까? 네, 3번 확인했습니다.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간 송금액이 약 4천만 마르크 수준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이 1년 동안 고향으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당시 한국 전체 수출 규모와 비교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작은 나라의 외환 사정을 단숨에 바꿀 정도죠. 그 정도입니까? 네? 이 돈 하나로 국가 산업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들여오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외환이니까요. 한국처럼 외환이 부족한 나라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 이, 박, 정. 한국식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송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송금액은 월급의 80%가 넘었습니다. 80%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건 제가 본 어떤 해외 노동자 그룹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보통은 50% 정도 보내면 많이 보내는 겁니다. 생활비, 교통비, 여가비를 제하면 그 이상 보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80%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슈미트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한국 광부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해 봤습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가 활동도 없고요.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해 먹고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고요. 가져온 옷을 수선해서 계속 입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도 궁금해서 통역사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에 보낼 돈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동생들 학비를 보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슈미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돈이 나라를 살리는 데 쓰인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보내고 싶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탄광의 굴뚝이 보였죠.
저 안에서 지금도 한국 광부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3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곡괭이를 휘두르면서 그리고 번 돈의 80%를 고향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가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 사람들이 보내는 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송금이 꾸준히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외화가 부족한 나라에게 이건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슈미트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직후의 독일, 폐허가 된 도시들, 무너진 공장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리도 저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셜 플랜, 유럽 부흥 계획이었죠.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일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죠.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대국이 된 독일,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딘 사람들. 그들의 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지금 한국이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기적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감내하며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 독일이 그랬고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기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관련 부처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1년 전 한국 차관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송금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파견 인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화면에 떴죠. 지난 1년간 총 송금액 약 4천만 마르크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천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1천만 달러요. 그 인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3번 확인한 수치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수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결코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한국 파견 인력들이 월급의 평균 80%를 고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때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돈을 버리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돈이 한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파견 인력들의 송금액은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첫째, 학교 건설. 지난 1년간 농촌 지역에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장 가동. 경인 지역에 방직 공장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셋째, 도로 착공.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넷째, 전력망 확충. 농촌 지역 전기 보급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참석자들을 바라봤죠. 1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은 회복 불가능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빌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로가 놓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우리 독일도 20년 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겁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저는 봅니다. 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독일 탄광 지하 1000m입니다. 독일 병원 야간 병동입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지금 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년 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관료가 입을 열었죠. 차관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차관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정상 궤도입니다.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예정보다 빠르게 상환이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1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한 참석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1년 전에 어떻게 이걸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예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믿었을 뿐입니다. 뭘 믿으셨습니까? 사람을요. 사람이 버티면 나라는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독일이 그랬으니까요. 폐허에서 일어선 건 마셜 플랜 덕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송금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영수, 이철호, 박정민, 정현우. 한 명 한 명의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모여서 1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탄광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까? 병원 야간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까? 그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보낸 돈이 고향에서 학교가 되고 공장이 되고 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 월급의 80%를 보내면서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쉬는 날에도 어디 하나 구경 가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였고 나라의 희망이었죠. 한 푼 한 푼이 고향 땅에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돌리고 도로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금고에 있지 않았다. 사람에게 있었다.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손에, 병원 야간 병동에서 환자의 손을 잡는 손에, 그 손들이 만들어낸 돈이 지금 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서도 불빛이 켜지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독일에서 보낸 돈으로 세워진 공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땀은 증발했지만 숫자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내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현황 보고가 담겨 있었죠.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귀국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파견된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죠. 은혜를 베푼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운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귀국 국민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어깨에 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독일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귀국은 그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그때는 저도 확신이 없었죠.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버티면 나라는 움직인다는 믿음.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믿음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1천만 달러, 학교 건설, 공장 가동, 고속도로 착공, 전기 보급률 상승.
모든 것이 사람의 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하 1000m에서 흘린 땀, 야간 병동에서 흘린 땀, 그 땀방울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이 한 나라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이 되었고 돈이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해낼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여전히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라인강의 기적처럼 부를 수 있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해냈다는 것을.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지와 각오가 진짜였습니다. 한국도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 병원에 배치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들을 방문하고 있었죠. 탄광만큼이나 병원도 중요했습니다. 광부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최전선이라면 간호사들은 독일 사회 깊숙이 들어가 신뢰를 쌓고 있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병원 중 하나였죠. 병원장 하인리히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병원장님,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인리히 박사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차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다행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이 병원에 한국 간호사가 처음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네, 2년 전이었죠. 그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독일 의료 시스템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반신반의했죠. 병원장이 복도 끝에 있는 병동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아시죠? 네, 말기 환자들이 계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힘든 병동이에요. 환자들이 매일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시체 세정도 해야 하고 야간 근무도 잦고요. 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죠. 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독일 간호사들이 가장 꺼리는 병동입니다. 배정해도 얼마 못 가서 부서 이동을 요청하죠. 항상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간호사들이 그 병동을 맡았습니다. 저는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맡았다고요? 배정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자원한 겁니다. 자원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여러 번 확인했죠. 정말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싶은 거냐고, 힘든 일인 거 아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병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탄광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죠. 가장 위험한 구역을 자원했던 광부들,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병동을 자원한 간호사들. 처음에는 그냥 열정이려니 했습니다.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두 달 버티다가 지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요? 단 한 명도 부서 이동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명도요? 네.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맡겠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를 더 늘려달라고. 시체 세정을 자기들이 전담하겠다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병원장이 호스피스 병동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병동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죠. 침대에 누운 노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흰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가 아니었죠. 한국어였을 겁니다. 환자는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여며줬죠.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환자는 말기암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면회 오는 사람도 없죠. 혼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간호사가 매일 저렇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도 가지 않아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요.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물어봤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요. 병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혼자 죽는 건 너무 슬프다고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요.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무섭다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환자 얼마 전에 위독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밤새 경과를 지켜봐야 했죠. 담당 간호사가 야간 근무가 아니었는데 자원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환자가 고비를 넘겼을 때 저 간호사가 울더군요. 자기 환자도 아닌데, 담당도 아닌데. 저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환자 곁에 앉아 있었죠. 손을 잡고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의료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간호사를 봤죠. 실력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저런 사람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 저건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한국 간호사들은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병원 장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장이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꽤 두꺼웠죠. 이게 뭡니까? 환자들과 가족들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전부 한국 간호사들에 대한 거예요. 저는 편지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죠. 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잊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편지.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제 아버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편지. 그 간호사를 다시 배정해 주세요. 제 남편이 그 사람만 찾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편지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죠. 감사, 감동, 그리고 다시 와달라는 요청. 이런 편지가 매달 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한두 통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렇게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조사요? 환자 만족도 조사입니다. 한국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들과 독일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들을 비교해 봤죠. 병원장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결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간호사 담당 환자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어요.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이유가 뭘까요? 분석해 봤습니다. 기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독일 간호사들도 실력은 좋으니까요. 차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한국 간호사들은 환자 곁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도 바로 가지 않아요?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 줍니다. 그게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간호사들은 업무가 끝나면 퇴근합니다. 당연한 거죠. 규정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간호사들은 달랐습니다. 규정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어요. 병원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국 간호사를 받아들일 때 저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싼 인력이 들어온다 그 정도로 생각했죠.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병원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한테요? 배운다고요? 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일에 임하는 자세, 동료를 돕는 방식, 독일 간호사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간호사들을 보면서 병원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간호사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우리를 눈치 보이게 만든다고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된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 전체의 서비스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간호사 수십 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병원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말을 이었죠.
가능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어요.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말없이 보여준 겁니다.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에 병원장이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가 건넨 것은 신문 기사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동에서 온 천사들.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역 병원들에 한국 간호사들이 배치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환자들에게 천사로 불리고 있다. 한국 간호사들은 가장 힘든 일을 자원한다. 호스피스 병동, 야간 근무, 시체 세정. 독일 간호사들이 꺼리는 일을 묵묵히 해낸다. 환자들은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한다. 극동에서 온 이 젊은 여성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한다.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곁에 있어 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걸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들에서요. 한국 간호사를 더 보내달라고, 우리 병원에도 배정해달라고. 저는 기사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병원장이 저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의료인입니다. 평생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력이 좋은 의사, 실력이 좋은 간호사가 좋은 의료진이라고. 하지만 한국 간호사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더군요. 마음입니다.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기술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원장이 호스피스 병동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그게 저 사람들의 힘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나는 병원에서 천사를 봤다. 흰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 그들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사람을 보러 온 것이었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광부들이 떠올랐죠. 지하 1000m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구역을 자원하는 사람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간호사들. 가장 힘든 병동을 자원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본질이 같았죠. 힘든 일을 피하지 않는 것.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은 거칠었다. 탄광에서, 병원에서 매일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다. 하지만 태도는 조용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칭찬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원의 불빛이 보였죠. 저 안에서 지금도 한국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야간 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손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면서 존재만으로 병원이 바뀌었습니다. 1명, 2명.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존재가 주변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 기술과 태도. 기술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태도는 배우기 어렵다. 그것은 삶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태도가 독일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죠. 숫자로도 보고서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갈 나라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차관 상환은 순조로웠습니다. 연체 한 번 없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죠. 송금액은 매년 늘어났고 한국 경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로가 놓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슈바르츠 차관님,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십니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라인강의 기적을 설계한 사람이었죠. 경제부 장관 시절 독일 경제 부흥을 이끌었고 지금은 총리로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른다는 건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는 총리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죠. 넓은 방 안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경제부와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덩치 큰 체구, 두꺼운 안경, 특유의 온화한 미소.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진지했죠. 슈바르츠 차관 어서 오게. 총리님 부르셨습니까? 안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가 테이블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죠. 자네가 한국 차관권을 주도했지? 네, 총리님. 3년이 지났어. 상환은 잘 되고 있나? 정상 궤도입니다. 연체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판단이 옳았어. 당시에는 다들 반대했지만 결과가 증명하고 있군. 감사합니다, 총리님. 총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경제장관 시절 한국에 2번 갔다 왔네. 저는 놀라서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2번이나요? 그래. 처음은 1956년, 두 번째는 1959년이었어.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러 갔었지. 총리가 테이블 앞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자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나? 보고서로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는요? 숫자로는 부족해.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숫자만 보고 갔었지. 1인당 소득 100달러 안팎, 실업률 40%, 외환 보유고 거의 없음. 전형적인 최빈국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요? 가보니까 달랐어. 총리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온통 산이었어. 70%가 산지야. 평야가 거의 없지. 도시와 도시가 산으로 막혀 있었어. 총리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죠. 이걸 보게. 지도 위에는 산맥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하는지 아나? 당시 도로 사정으로는 하루 종일 걸렸어. 물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지.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겠나? 공장을 세워도 물건을 운반할 수가 없어. 한국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겠어?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총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어. 어떤 결론이십니까? 총리가 다른 지도를 꺼냈습니다. 독일 지도였죠. 이걸 보게. 아우토반이야. 독일 전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도 전쟁 후에 물류가 엉망이었어. 도시와 도시가 단절되어 있었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운반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뭘 했겠나?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 아우토반을 전국으로 확장했어. 그게 독일 경제 부흥의 기반이 됐지. 물류가 연결되니까 산업이 돌아갔어. 총리가 다시 한반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게 필요해. 아우토반을 건설해야 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그게 있어야 저 나라 경제가 움직여. 저는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리가 말을 이었죠. 그런데 고속도로만 있으면 뭘 하겠나? 도로가 있으면 차가 달려야 해. 자동차 말씀이십니까? 그래.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해. 국민들이 타고 다닐 차가 있어야 도로가 의미가 있지. 우리 독일의 폭스바겐이 있듯이 한국에도 국민차가 있어야 해. 총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야. 철강이 있어야 차체를 만들지. 석유 정제가 있어야 기름을 넣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조립이 되지.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나? 이건 하나의 톱니바퀴야.
도로, 자동차, 철강, 석유, 중소기업.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가 움직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의 분석이 명쾌했죠. 총리님,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총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총리님, 우리는 이미 차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해. 돈은 도구일 뿐이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독일이 전후에 어떻게 일어섰는지 생각해보게. 마셜 플랜으로 돈이 들어왔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줬어. 경영을 가르쳐줬어. 시스템을 전수해줬어.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총리가 몸을 돌려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받은 것을 돌려줄 차례야.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한국에 전해줘야 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말했죠. 경제 고문단을 파견하겠네. 고문단이요? 그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한국에 보내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경험을 전수하는 거지. 총리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첫째, 도로 및 인프라 전문가. 아우토반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설계를 도와줘야 해. 둘째, 제철 전문가. 철강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야. 제철소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야 해. 셋째, 석유 정제 전문가.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정유 시설 운영 경험을 공유해야 해. 넷째, 자동차 산업 전문가. 폭스바겐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국민차 개발을 지원해야 해. 다섯째, 중소기업 육성 전문가. 대기업만으로는 경제가 안 돌아가. 튼튼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필요해. 총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외교부 관료 한 명이 손을 들었죠. 총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왜 한국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나라는 많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총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내가 한국에 2번 갔다 왔다고 했지? 네, 2번 다 놀란 게 있었어. 지형이 험하고 자원이 없고 돈도 없는 나라야. 그런데 사람들 눈빛이 달랐어. 총리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어. 절망한 눈빛도 아니었지. 뭔가를 해내겠다는 눈빛이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눈빛. 총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독일도 1945년에 그랬어.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 눈빛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야.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바르츠 차관, 자네가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을 봤다면서? 네, 총리님. 탄광에서 병원에서 봤습니다. 어땠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가장 위험한 구역을 자원하고 가장 힘든 일을 맡습니다. 월급의 80%를 고향에 보내면서 자신은 라면으로 버팁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야. 총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 아니야. 확신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결론을 내렸죠. 경제 고문단 파견, 승인한다. 슈바르츠 차관이 실무를 맡게. 알겠습니다, 총리님. 회의가 끝난 뒤 총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슈바르츠, 잠깐 남게. 저는 총리 앞에 섰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자네가 3년 전에 한 선택 대단했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모두가 반대할 때 사람을 믿겠다고 한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그때 보고를 받았어. 자네가 회의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했다면서?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 결국 담보는 사람이었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 총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 고문단 파견도 잘 부탁하네. 한국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게. 우리가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섰는지, 어떻게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게.
총리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만큼 우리도 배워야 해. 저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설계한 사람이 한국을 직접 보고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것. 그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제고문단 파견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보낼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의 메시지를 담아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귀국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한국은 산이 많아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답입니다. 아우토반을 건설하십시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속도로를 만들면 자동차가 달려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십시오. 국민들이 탈 수 있는 국민차를 만드십시오. 셋째, 자동차 산업은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강, 석유, 정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갈 때 경제가 움직입니다. 넷째, 서독은 경제 고문단을 파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귀국을 믿습니다. 귀국의 국민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있는 한 귀국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서한을 봉투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차관 승인을 위해 싸웠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단순 차관국에서 동반 설계자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경제 고문단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 나갔습니다. 5명의 전문가들이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것만큼 배워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서 배울 것이 많을 거라고요. 고문단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랐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 비행기에는 독일의 경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운 경험,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경험, 그 경험이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단순 차관국에서 동반 설계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게 됐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한국에 2번 다녀오셨다. 직접 보고 확신하셨다. 저 나라는 해낼 거라고.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막은 게 아니다. 시작을 연 것이다. 설계는 숫자 위에 올려지는 게 아니다. 사람 위에 올려지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설계도는 이미 그려져 있다. 저 사람들의 손으로, 저 사람들의 땀으로, 저 사람들의 각오로 우리는 그저 그 설계도를 함께 완성해 가는 것뿐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에서 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경제부에서 정기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차관 관련 최종 점검 회의였죠. 저는 서류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한국 차관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죠. 슈미트 국장, 브라운 국장, 밀러 국장. 그때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돈을 버리는 거라고, 회복 불가능 국가라고. 하지만 오늘 그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차관 상환 현황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상환율 100%. 연체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매달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죠. 현재 추세라면 예정보다 2년 빠르게 상환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회의실에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예정보다 빠르다고요? 네, 한국 정부가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빚을 빨리 갚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금 현황입니다. 파견 인력들의 연간 송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죠. 이 돈이 한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권고하셨던 그 도로입니다. 현재 70% 완공됐습니다. 내년이면 개통됩니다. 화면에 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울산의 정유시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의 제철소 건설이 한창입니다. 경인 지역의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한국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죠.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최빈국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변경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회의가 떠올랐죠. 그때 이 자리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기억났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빌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 국가입니다. 그 말들이 지금은 어떻게 들릴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슈미트 국장이었죠. 5년 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5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5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탄광에서, 병원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월급의 80%를 고향에 보내면서 자신은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역을 자원하고 가장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낸 돈이 학교가 됐습니다. 공장이 됐습니다. 도로가 됐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여서 나라를 다시 세운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브라운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도 5년 전에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년 전에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브라운 국장이 말을 이었죠.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1인당 소득 110달러, 실업률 40%, 외환 보유고 제로. 이 숫자들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차관님은 그걸 보셨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국장이 말을 이었죠. 차관님이 회의실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그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차관님이 옳았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5년 전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그날 밤, 서류가 덮이려는 순간, 제가 손을 들었던 그 순간, 잠깐만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모든 것.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에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오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환율 100%, 연체 제로, 조기 상환 추진, 수출액 3배 증가, 고속도로 건설, 제철소 건설. 이 모든 것이 5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5년 전 우리는 한국을 회복 불가능 국가라고 했습니다. 빌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망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나라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밀러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5년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예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으셨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저도 숫자를 봤습니다. 1인당 소득 110달러, 실업률 40%. 그 숫자들은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대가 맞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봤습니다. 1945년의 독일을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도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왜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버텼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는 절망적이었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해낼 거라고. 저는 다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믿는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슈미트 국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례가 향후 다른 개발도상국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무거운 침묵과 반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정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브라운 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네? 5년 전에 제가 했던 말, 죄송합니다. 감정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고 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요. 하지만 차관님은 숫자 너머를 보셨습니다. 브라운 국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5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에서 처음 본 한국 사람들, 안개 속에서 배에서 내리던 젊은 얼굴들, 말없이 줄 서서 버스에 오르던 모습, 그 침묵 속에 담겨있던 각오, 탄광 지하 1000m에서 만난 광부들, 3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모습, 가장 위험한 구역을 자원하던 모습,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던 모습,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 가장 힘든 병동을 자원하던 모습,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밤을 새우던 모습,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주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한국을 회복 불가능 국가로 분류했다. 모든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미국도 일본도 세계은행도 등을 돌렸다. 논리적으로는 반대가 맞았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로 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5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죠. 상환율 100%, 연체 제로, 조기 상환 추진, 수출액 3배 증가, 고속도로 건설, 제철소 건설, 이 모든 것이 5년 만에 일어났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5년 전의 숫자도 지금의 숫자도.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다. 숫자를 바꾸는 것은 사람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여전히 탄광에서 일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겠죠. 누군가는 계약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한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신들이 보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신들의 땀이 나라를 바꿨다는 것을.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한 선택은 결과로 답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나라를 세운 건 우리가 아니었다. 저 사람들이었다. 지하 1000m에서 곡괭이를 휘두른 사람들, 야간 병동에서 환자의 손을 잡은 사람들, 월급의 80%를 고향에 보낸 사람들.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 한 푼 한 푼, 한 방울 한 방울, 땀과 눈물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5년 전 나는 회의실에서 말했다.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그때는 그저 믿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다. 사람을 믿는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회의 자료였죠.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회복 불가능 국가. 저는 그 서류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에 다시 넣었죠. 이제 그 서류는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가 놓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겠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있었던 사람들. 독일 탄광에서, 독일 병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고속도로 개통, 제철소 완공,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그런 소식들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함부르크 항구의 안개 속에서 말없이 줄 서 있던 젊은 얼굴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제부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에 있는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지내는 날들이었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끔 옛 동료들과 차를 마시는 평범한 일상.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낯선 봉투였죠. 발신인 주소를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저는 편지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슈바르츠 전 차관님께 대한민국 정부는 파독 광부 및 간호사 50주년 기념 행사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귀하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거였죠? 함부르크 항구에서 젊은 얼굴들을 처음 봤던 그날로부터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들. 50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의록, 보고서, 송금 현황표, 그리고 사진 한 장. 함부르크 항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안개 낀 부두에 줄 서 있는 젊은이들, 검은 양복을 입은 광부들, 흰 블라우스를 입은 간호사들. 그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다면 70이 넘었겠죠. 어쩌면 80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안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젊은 얼굴들이 이제는 주름진 얼굴이 됐겠죠. 저는 초청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가야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보였죠. 현대적인 공항 건물, 빼곡한 비행기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슈바르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고속도로였습니다.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삼성.
한국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 도로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70년에 개통됐죠.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권고하셨던 그 도로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동맥. 50년 전에는 설계돼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수백만 대의 차가 달리는 도로가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쇼핑몰, 영화관, 식당가, 번화한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보고서, 1인당 소득 110달러, 실업률 40%, 외환 보유고 거의 제로, 회복 불가능 국가. 그 나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뭡니까? 저는 창밖의 높은 빌딩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죠. 저쪽은요? 현대자동차 사옥입니다.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번더스, 자동차, 조선, 철강. 5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물이 유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들이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유람선이 물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아름답군요.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두 강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땀 속에서 기념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장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50년 전 사진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함부르크 항구, 루르 탄광, 프랑크푸르트 병원, 젊은 얼굴들이 화면을 채웠죠. 저는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제가 직접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주변을 둘러봤죠. 노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 전 독일로 갔던 광부들과 간호사들, 젊은 청년과 처녀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 사회자가 올라왔죠. 오늘 우리는 50년 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3년 첫 번째 광부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두 손과 의지만 가지고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화면에 옛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젊은이들, 손을 흔드는 가족들,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들. 그들은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3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번 돈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회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 돈이 학교가 됐습니다. 공장이 됐습니다. 도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50년 전 모두가 반대할 때 한국을 믿어준 분,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분, 독일 경제부의 오토 슈바르츠 전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안내원을 바라봤죠. 저를요? 네,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죠. 무대로 향하는 동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수천 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들, 중년의 자녀들, 젊은 손자 손녀들, 3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50년 전 저는 함부르크 항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안개 낀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배에서 젊은이들이 내리고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광부들, 흰 블라우스를 입은 간호사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줄을 서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나라 하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 회장의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겠다고.
저는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깥을 보십시오. 고층 빌딩들, 고속도로,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독일 탄광 지하 1000m였습니다. 독일 병원 야간 병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벽돌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50년 전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버티는 의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각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에서 보여준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구역을 자원하던 광부들, 가장 힘든 병동을 자원하던 간호사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던 젊은이들, 회장의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숫자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 제가 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함부르크 항구의 안개, 탄광 지하의 열기, 병원 복도의 발자국 소리, 송금 보고서의 숫자들, 회의실의 논쟁,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슈바르츠 선생님, 노인이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또렷했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괜찮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박영호입니다. 탄광에서 다쳤던 광부요. 독일 동료를 밀쳐내고 제가 깔렸었죠.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젊은이,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얼굴,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대답했던 그 목소리,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젊은이가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죠.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이 한 겁니다. 박영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기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말을 이었죠. 제 아들은 엔지니어입니다. 손자는 의사입니다. 그게 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번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이 번 돈으로 손자를 공부시켰습니다. 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자식들의 학비가 됐습니다. 손자들의 미래가 됐습니다. 그게 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저는 박영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50년의 세월이 그 손과 손 사이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넌사인들, 자동차 헤드라이트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전기도 부족했고 도로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죠. 밤이 되면 온 나라가 캄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오늘 나는 기적을 봤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 폐허 위에 고층 빌딩이 섰다. 허허벌판에 고속도로가 놓였다. 가난한 농촌이 첨단 도시가 됐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죠.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지하 1000m에서 곡괭이를 휘두른 사람들, 야간 병동에서 환자의 손을 잡은 사람들, 월급의 80%를 고향에 보낸 사람들, 그들이 기적을 만들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50년 전 나는 회의실에서 말했다. 사람을 담보로 받겠다고. 그때는 그저 믿음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확신한다. 사람을 믿는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미래. 50년 전 젊은이들이 흘린 땀이 저 불빛들이 된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의 안개가 떠올랐습니다. 줄 서서 버스에 오르던 젊은 얼굴들. 그 침묵 속에 담겨있던 각오. 나라 하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적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